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 저희가 함께하는 우리의 고정 한번 나오지만 않으면 뭐 싸움이 났냐 뭐가 났냐 아주 난리 굿을 죽여요. 자, 최강욱 변호사는 내일 하는 업데이트 업로드 되는 데 나오고요. 오늘은 저희가 일정을 벼랑을 바꿔갖고 오늘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제 업로드하는 날짜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화요일 수요일 날 업로드하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방송 많이 하면서 전국구를 좀 경솔하게 한 게 아니라 뭐 대충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집에 가서 그냥 입을 쳐 뒤집어 쓰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김창수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덕택에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김창수 박사님 그럽니다. 주변 문제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 네. 제가 오늘 SBS에 소개하면서요. 무슨 전공이냐 그래서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 그럼 뭐 하는 거죠? 한반도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다 한다고. 여자 문제만 빼놓고. 자, 그리고 인제대 김해인제대 진희관 교수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통일학부의 진희관입니다. 사회과학대학 통일학부의 진희관 교수님. 사회과학대학원장님이 그거 해달라는 거죠? 사회과학대학장님께서 이제 대학장님 이름까지 밝히세요. 고영남 교수님이십니다. 품격이 고귀하신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름도 저 북쪽에 있는 이인자 김영남. 뭐 엊그제 열병식에도 참석을 했고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뭐 김영남 위원장과 동명이긴 합니다. 자,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입니다. 4월과 5월 초까지는 당분간 전국구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대선 일정 때문에 일정 잡느라고 많이들 좀 불편하셨고요. 좀 공개 방송이 없고요. 그리고 업로드하는 시간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쳤고 업로드됩니다. 자, 전국구 공개 방송 없는 대신에 다음 주 4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조기숙 교수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왕따의 정치학, 저희 전국구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을 했었죠. 조기숙 교수 왕따의 정치학 북콘서트 있고요. 사연은 제가 보고 그리고 조기숙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저녁 7시 30분 청담동 벙커 청담동 89-10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대관문이나 벙커 대관문이죠. 그 다음에 전국구 벙커에서 할 수 있는 약 한 120에서 150명 하객을 모시고 할 수 있는 하우스 웨딩 문의 그리고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시덤하우스. 발냄새가 심해서 고민이세요? 신발 벗기가 두려우신가요? 천연 맨솔 성분을 배합하여 장기간 일정하게 배출하는 혁신적인 독일 특허 기술로 개발된 유니코프 깔창. 발냄새 제거, 무좀 완화 기능이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발냄새가 심하신 분, 무좀이 심하신 분, 양말을 신지 않는 분, 운동이나 작업으로 신발을 장시간 신으시는 분 모두 유니코프 깔창을 강력 추천합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맨솔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자신있게 벗으세요. 국내 최고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체 및 환경 유해물질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검색창에 유니코프 깔창을 검색하세요. EJ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나오시면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한반도 주변 상황이 조금 긴장이 수그러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 불안해야 되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겠느냐. 근데 이제 지금 또 아직 안 떠났죠. 펜스 떠났나요? 펜스가 아직 안 떠났습니다. 펜스예요? 펜스예요? 정확하게. 펜스. 한반도 이렇게 주위에 네. 걱정하지 마라. 네. 불안감을 딱 막아주려고 펜스 오신 분 아니야? 그러니까 뭐 화요일 날 떠나니까 업로드돼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죠. 떠나는 날 듣게 되시겠죠. 참 이름들 독특해. 트럼프, 펜스. 자, 그래서 한반도 주변 문제. 그다음에 또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 실험했는데 실패했다고. 자, 그래서 한반도 핵심 문제. 한반도 핵심 문제 전문가이신 진희관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남북 문제 핵심 문제 전문가. 한반도 주변 문제. 네. 그 우리 오늘 방송은 뭐냐면 질탁 동기. 안에서 어쩌고 밖에서 어쩌고. 알겠습니다. 지금 사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제 주말이었죠. 김일성 그 생일 북에서 이제 태양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절을 맞아서 열병식을 하면서 온갖 종류의 다양한 그 무기, 그 군부대와 또 미사일을 이제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전 세계 언론이 다 취재를 했고요. 실제 깜짝 놀랐다면서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왜냐하면 최근까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고 또 고출력 엔진 실험까지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보여지는 열병식에서의 미사일 퍼레이드를 그냥 단순하게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 괌 이상 그 괌에 있는 미국의 공군기지를 비롯한 그 이상의 어떤 타겟을 맞출 수 있는 사거리를 북한이 이미 보유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시위는 그저 시위로만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은 한반도 또는 동북아에서 어떤 방어 시스템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그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무기만 봐도 저게 어느 무기인지 다 알아요? 아니 무기만 봐서 다 알기는 어려운 게요. 그 중거리 미사일 정도까지는 이미 실험을 다 했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우리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해서 북에서는 화성 10호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1400km 상공까지 고각 발사를 했었던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2500km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1400에 그다음에 400km를 순항을 하고 다시 1400을 내려왔기 때문에 3000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각에서 3000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일반 각으로 쐈을 경우에는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날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km 이상의 어떤 중거리 규모의 이제 미사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이상 날아갈
그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우리는 무수단 작년 8번 했고 7번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성공했던 것. 그게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성공한 그 6월에 미사일. 성공했죠. 그다음에 이제 무수단 지나갈 때 김정은이 얼굴이 막 똥빛이었다면서요. 그 우리나라 언론이야 그냥 그 어떻게 그 낯빛까지 분석을 하고 있을까? 아니 근데 그 무수단도 무수단이지만 그건 성공으로 보고 있고 올해는 이제 북극성 고체 연료 엔진을 넣은 북극성 2호를 성공했지 않습니까? IRBM. 예, 그러니까 IRBM이라는 게 사실 무수단이 IRBM이고요. 그러니까 인터메디에이트 레인지, 그러니까 중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리스틱 미사일, 발리스틱 미사일. 그보다 이제 좀 낮은 단계는 준중거리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미드를 써서 미들 레인지, MRBM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무수단이나 이번에 북극성 2호는 4,000km 이상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준중거리형의 미사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올해 북극성이 고체 연료 넣고서는 지난 언제였죠? 북극성이 2월 달이군요. 2월 12일 날 성공했거든요. 사출 방식. 예. 사출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육상에서도 이번에 성공했거든요. 이게 500km를 고각으로 올라가서 400km를 날아가고 500km를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1,400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계산해 줘야 돼요? 곱하기 2에서 3을 하면 3,000km 이상 좋게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준중거리보다는 그보다 멀리 나가는 중거리 미사일로 볼 수 있거든요. 북극성 2호의 특징은 고체 연료를 썼다. 네, 그렇습니다. 사출 방식으로 발사했다. 네. 그리고 무한궤도 그를 썼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롭고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즉시 발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동이 꼭 자유로운 거라기보다는 산악 지형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게 산악 이제 지역에 숨어 있을 수 왜 있고. 그러냐면은 이게 그 탱크 바퀴를 달고 있기 때문에 워낙 무거워서 북한의 도로 사정상 다리를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그 무거운 걸 하중을 받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강 다리 같은 경우 한 60톤 정도를 받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다리들은 몇십 톤을 받치기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산악 지형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지 넓은 범위를 이제 이동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산악지대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인제대 때인가요? 그 세미나 할 때 교수님이 주도했고 했나요? 북한의 도로에 대해서 발표한 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때 다리 약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유명하신 안병민 박사님이 그 캐터필더 이 탱크에다가 미사일 놓고 발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리 교각의 이동 문제 이런 문제를 또 지적을 하셨죠. 제가 지금 그걸 바로 인용한 겁니다. 나도 어디서 듣게 들었는데 그때 인제대에서 그 세미나 할 때 야, 근데 북한의 도로 하면서 몰래 찍어 온 사진들. 근데 이번에 그 북극성 2호가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을 보면 이게 그 탄도가 발사된 이후에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날아가던 비행기네 곧. 그건 이제 그 분사구가 미세한 분사구들이 있어서 이 분사 출구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회피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럴 경우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중거리 하고 중거리 미사일은 이미 실험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나타났다 이번에 이제 사열에서 그 열병식에서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이즈의 미사일이 그동안 보였던 사이즈가 2개가 있었고 KN-08하고 KN-14 그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실험이 되진 않았는데 성공했으면 아마 북한이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만간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저 껍데기로만 인식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긴장감을 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입장이 뭐예요? 그 무기를 보고 미국에서 뭐 무척 그 개발이 진척돼서 놀랬다 막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공위성에서 촬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미사일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서 실험에 성공했던 걸 놓고 볼 때 우리 진익환 교수님 말씀처럼 적어도 한 5,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 이제 10,000km 정도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엔진을 지금 북한이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 엔진 개발했다고 막 기술자 등에 그렇죠. 없고 그런 게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3월 18일, 19일 날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3.18 혁명이라고 그랬나요? 3.18 혁명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까지는 북한이 자기들의 어떤 군사 비밀을 감수하고 군사 비밀의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대해서 미국에게 과시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3월 18일 날을 3.18 혁명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런 기술에 도달했다는 것들을 오히려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TV 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의 북한의 기술 수준과 TV 화면을 비교해 보면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적어도 어떤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그 중거리 미사일 화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이다. 그런데 ICBM 모델로 나온 거는 그게 통만 나온 거예요. 통만. 그러니까 통 안에다 넣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지금 북한이 하려고 하는데 통만 나왔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ICBM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끊임없이 ICBM 기술 개발 단계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거를 통을 보여주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죠. 이게 실제 ICBM인지 아니면은 통인지 너네들이 알아서 분석해라. 깡통인지 아닌지 알아서 봐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언제든지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시위를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미국이 볼 때는 엄청난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열병식에 등장하는 미사일에는 아니다 비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갖고 튀면 어떻게? 탄두는 절대 싫지 않고. 그래서 터져버리면. 열병식에는 껍데기만 가지고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껍데기만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럴만해. 그러나 이제 중거리 지금 김창수 원장님 말씀대로 중거리까지는 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ICBM은 여전히 이제 미확인되고 있는데 미국 본토로 쏘고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을 쏜다고 치면 그 몇 킬로예요? 10,000km에서 12,000km 됩니다. 1만 킬로 정도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백두산 계열의 엔진에 그 지난 3월 18일 3.18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작년 9월에 실험했던 백두산 계열의 엔진에다가 보조 분사구 4개를 달아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험의 의미는 보조 분석하고 있다는 거는 자세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80TF라는 게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북한의 은하 로켓 이 광명성 인공위성을 실어서 보내는 은하 로켓가 27TF급 엔진 4개를 묶어서 108TF급으로 쏘는 거거든요. 80TF급이라는 건 상당한 거리를 날릴 수 있다. 즉 인공위성이 아니라 소형화한 핵탄두를 싣고 있다면 이것은 1만 킬로도 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추진력을 갖고 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아직까지 그 엔진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이걸 미사일로 제작하는 과정은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4월 15일을 앞두고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미국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4월 15일에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도발을 하는데 핵실험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6차 핵실험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이 핵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고강도 도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도발이? 고강도 도발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는 되게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왜냐하면 인공위성의 그 발사 기술이 장거리 ICBM 미사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또는 실제로 ICBM을 쏠 경우 또는 핵실험을 할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고강도 도발로 해서 비상이 이제 크게 걸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북한이 일부러 고강도 도발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 그런 준비보다는 ICBM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북한이 군사 시위를 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1월 1일 날 열병식이요 아니면은 열병식에서 예, 4월 15일 날 왜냐면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계속 육체 실험 이야기했지만 육체 실험을 안 하고 열병식에서 ICBM의 모형을 이렇게 등장시킨 거는 북한이 겨냥하고 있는 바가 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ICBM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미국하고 ICBM을 가지고 미국하고 딜을 하자, 협상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가 아니다. 니네들 과연 그렇게 될까?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ICBM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이제 트럼프가 일단은 관심을 가져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2월 달, 3월 달에 계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4월 달에 4월 15일에 맞춰가지고 겨냥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미사일 기술을 과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ICBM 기술이 북한은 지금 현재는 완성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ICBM 기술이 3월 18일 날 이른바 엔진 실험을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말했으니까 엔진 실험의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간다는 것들을 4월 15일 날 북한이 말하는 태양절 때 과시를 하는 걸로 이제 실제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이미 핵실험은 5차례는 했고 그래서 핵무기도 소형화 시켰다고 북한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이런 단계로 지금 북한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기들 갈 길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단계에서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하겠다.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북한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 핵실험을 한다, 북한이 뭐 도발을 한다, 뭐 미국이 전쟁을 한다 이런 유언비어에 우리가 해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장 그 4월 27일 전쟁설이 근거 없는 설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이 핵이 아니라 이제 그 군사적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다? 그 무력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뭐 그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최근에. 근데 그 과거의 북한의 패턴을 보면 굉장히 그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을 써온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늘 가지 않고 회피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왔거든요. 여러 번의 그 전쟁설이 있었습니다만 94년에 핵 타결을 할 때도 클린턴이 솔로 그 정밀 타결 한다 할 때. 네, 그때도 이제 클린턴의 선배 대통령인 카터 대통령이 평양으로 혈혈단신 가서 김일성과 1대1로 맞짱 떠서 결국 포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전쟁 바로 직전이 있습니다만 바로 김일성이 바로 이제 핵 폐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군사적 위기설이 나왔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 이제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상황에서도 그 4월 말에 이제 뭐 전쟁 위기설이 이렇게 나온 뭐 이렇게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그거는 아주 일본의 블로그 수준의 그런 정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일단 북한이 먼저 공격하진 않겠다라는 게 지금 누구나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어떤 강대국이 공격한다라고 할 때 이 강대국은 유엔 안보리에 합의가 있어야만 그 공격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리아 같은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 깠잖아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이라크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이라크 전쟁도 유엔 안보리에서는 반대했죠. 그러나 미국이 독단적으로 공격을 했고 사후에 일부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죠. 근데 중동하고 또 한반도는 또 다른 것이 여기는 엄청난 인구의 밀집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아까 이제 미사일 얘기를 쭉 드렸는데 만약에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 북한은 완전히 전멸시킬 그런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겠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작년과 올해 보여주는 미사일 실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잘 알다시피 발사 때 적발되지 않아서
정밀 타격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이 사전에 발견해서 우리가 말하는 킬체인이든 어떤 방식이든 사전에 공격해서 예방 타격, 무력할 수 있는 예방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게 아니고 늘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격받았을 경우에 얼마든지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정거리가 이미 준준형이 아니라 준중거리가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까지 지금 완성됐다는 이야기는 준중거리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예. 얼마 전에 그 2월 달에 그 북한이 지난 그 2월 달에 3월 초죠. 예. 3월 초에 일본 앞바다에다가 4발의 노동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예. 매우 정밀하게 날아갔죠. 어허. 4발이 편도 비행하는 비행기처럼 정확하게 짝을 지어서 날아가서 EEZ 즉 배타적 경제 수역 일본 수역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미있었던 것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가장 일본에 가까운 한경북도 무수단 쪽에서 쏜 게 아니고 가장 먼 평안북도 서해 쪽에서 쏜 거란 말이에요. 서해 쪽에서 쏴서 일본 앞바다에 떨어뜨렸고 그 이야기는 일본 앞바다는 일본 동해 앞바다요? 일본 그렇죠, 그렇죠. 건너가고 우리의 동해죠. 우리의 동해. 우리의 동해 일본 영토를 넘어가지 않고 일본 앞바다에 똑 떨어진 거예요. 일본 바로 앞바다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북한이 북한 동해에서 쏘면 일본의 내륙까지 얼마든지 간다는 걸 이동식 발사되니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에 있는 그 미국 시설들을 미군의 시설들을 타격할 목적으로 실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예. 자 다시 얘기하면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이동 발사되는 미사일들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할 것이고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 중거리 미사일들은 괌에 있는 공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하와이의 해군 기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알라스카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거리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작위로 북한을 공격한다라는 건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 이것은 막대한 피해를 서로 주고받을 각오가 아니면 그건 어려운 일이다. 쉽게 전쟁 나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공격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번에도 언론 보니까 북한의 미국의 역대 장관들, 군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 때리지 말라고. 예, 전 페리 장관도 이제 그런 대형 참사가 난다 이렇게 표현했나요? 네. 페리 전 국방장관 그리고 피네타 전 국방장관이 연속으로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면 안 된다. 선제 공격했을 때 처음에 선제 공격했을 때는 뭐 행복한 일일지도 모르나 그러나 2단계, 3단계에서는 뭐 대형 참사를 이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시리아 공격한 거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전쟁과는 전혀 그러니까 인류가 겪었던 전쟁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잖아요. 전직 장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전쟁이라는 건 시리아 같은 경우에 사막형 전쟁이잖아요. 시리아라든가 중동에 있었던 전쟁들은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것은 농촌형 전쟁입니다. 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도시형 전쟁이 되는 거죠. 휴전선에서 60km 남방에 있는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도시 세계 10대 도시가 이제 서울인데 이런 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인명 피해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미국에서 90년도에 시뮬레이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대참사가 난다. 그렇죠. 이미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근데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일종의 그 블러핑을 하고 있는 거죠. 뻥크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뭐 서울에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선제 공격할 준비돼 있다. 자기네들이 미국이 도발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 이런 거고요. 미국도 북한이 선을 넘으면은 선제 공격하겠다. 뭐 지금 이런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트럼프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술을 쓴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겁쟁이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주보는 자동차에 이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거야. 그렇죠.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내린 사람이 비겁한 자가 돼서 지는 겁니다. 옛날 우리 열차에서 열차 목하고 이렇게 다리 걸어놓고 있다가 열차가 다가올 제일 근접해 다가올 때 피하는 거. 그런 거죠. 일종의 그 유사한 건데요. 그거 하다가 우리 여러 명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재 지금 마주보는 자동차를 타고 먼저 내리는 사람이 겁쟁이다는 그 겁쟁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일종의 치킨 게임이죠 그게. 그런 거죠. 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달리는. 근데
이제 상대방에게 먼저 내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치광이라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치광이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뜨는 거는 미치광이라고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위스키까지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겁을 주게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동일하게 마주보는 자동차에 좀 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치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일단 일합을 겨뤄봤어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일합을 겨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저놈이 보니까 생각보다 세네? 누가 보기에? 아니 쌍방이 다요. 쌍방이? 네, 트럼프도 보니까 저거 만만치 않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생각보다 세다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주보는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려다가 둘 다 지금 약간 좀 시동을 다시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직 한반도가 시동을 걸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막 전쟁의 기세이 막 나왔는데 지금은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전쟁 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 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쟁 나냐고. 근데 그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이 길가에서 제가 또 어느 기자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서요. 처음으로 또 하시는 말씀 뭔지 압니까? 김천수 박사님, 전쟁 나요? 안 나요? 진짜 안 나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걱정을 해갖고 날마다 물어봐요. 전쟁 나냐고 안 나냐고. 그런데 그거 재밌어요. 그런 거. 양쪽이 서로 강자다고 봤는데 시진핑이 입증까지 해줬잖아요. 저 북한 애들 만만한 애들 아닙니다. 김정일 뭐가 됐어요? 북한의 인민위원장. 김정은 지금 국무위원장 되고 중국을 수시로 왔는데 김정일은 중국을 수시로 왔는데 김정은은 7년 차인가 지금 한 번도 안 오고 있다. 그리고 통제하기가 녹록지 않은 인물이다. 북조선 이 수천 년 역사를 갖고 나오고 그래서 뭐 조국 얘기도 했다 그랬나 뭐 그렇고 저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러고 중국에서 겁을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도 실제로 자기들 통제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부딪혀갖고 결과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지금요? 둘이 서로 다 쫄았나? 둘이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만치 않다. 일단 일합을 한번 겨뤄봤는데 만만치 않으니까 일단 일시 지금 중지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휴전을 약속하지 않았지만은 잠시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시진핑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역할로는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 봉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이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트럼프가 알았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네가 못할 거면 우리가 할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야기를요. 제가 트럼프 당선됐을 때도 여기서 나와서 트럼프는 협상이 돼가기 때문에 처음에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거고 구체적인 자기 패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트럼프가 말하는 걸 우리가 전쟁 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all options on the table 그 말도 그게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전쟁을 물론 감수했다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 너희들이 못하면은 미국이 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는 건 아닌데 그걸 군사행동을 한다는 것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쟁 위협을 부추기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60년대 말에 북한이 한참 도발했을 때가 있습니다. 푸에블로의 사태라든가 뭐 이씨 121기 격추 사건이라든가 물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 미국이 소련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련이 북한에 가서 뭘 해보자고 하는데 모스크바에서 그 북한 대사관을 불러가지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련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 가가지고 너네들 한반도에서 도발 중지해라. 이렇게 따지려고 갔는데 대사관에서 대사도 안 나오고 부대사도 안 나오고 부대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골 때리는 놈. 예, 그렇기 때문에 소련도 그 당시에 60년대 말인데도 소련도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CIA 보고서가 이미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서 북한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북중 관계가 아닌데 트럼프는 그거를 중국으로 움직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이제. 않고. 자, 네. 돌발 질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다가 만약에 북한을 통제를 하려고 치면은 무언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카드가 있나? 그래서 중국은 그냥 억압만 할 수 없잖아요. 그 둘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하고 관계에 대해서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중 관계, 북한하고 중국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예. 마치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그게 아니더라고. 빗대어서 많이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오늘 이거 방송하려고 했는데 어제 꿈에서 무슨 꿈까지 꿨냐면 압록강에서 북한 애들이 쫙 이렇게 펜스를 치고 펜스? 예, 펜스를 딱 치고 그걸 쭉 밀고 가는데 그 압록강 단동 이쪽 지역에 갖고 한 15km 정도를 몇몇이 쫙 밀고 가요. 그 전체 지역을. 그럼 밀고 간 전 지역은 북한 땅이 됩니까? 아니 북한 땅이 이게 그 황폐화돼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중국 애들 저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징한 놈들, 야, 쟤들 빨리 좀 달래. 계속 밀고 들어갖고 우리 땅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냐는데 15km쯤을 두세 놈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하고 미국은 네. 그 군사안보 조약에 의해서 그 미군이 한국에 주둔까지 하고 같이 한미 연합사의 형태로 군사적으로 대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하고 중국은 상호 원조 제약을 이미 61년에 체결한 건 맞지만 이거는 전쟁 시 위기 시에 서로 원조한다는 것이지 평상시에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둔도 안 연합훈련도 잘 안 하잖아요. 연합훈련 없죠. 주둔도 하지 않고 연합훈련도 없고 서로 참관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또 하나의 또 이유가 60년대에 중국이 소련하고 중소 갈등하면서 엄청나게 티격태격할 때 북한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하고 국방을 자주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주체 사상도 나온 것이고 그래서 국방도 자립국방이 그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7년에 그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든 소련이든 어느 쪽이든 의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주 국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북한의 국방을 어느 나라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아, 그럴 뿐만 아니라 북중 간의 관계가 우리처럼 약간 그래서 다릅니다. 관계가. 종속적이거나 미국의 기술 군사의 의존 로켓도 우리나라는 뭐 500km인가 800km 이상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은 해볼 테면 해봐 내 마음대로 다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제도적으로 북한을 막을 방법이 사실 없죠. 그래서 소극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관광 제한까지 하대 북한까지.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최근에 북한의 관광이 중단됐는데 그건 역시 당 중앙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정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런 정도의 압박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다음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에서도 여러 번 입장을 밝혔지만 명확하게 석탄 수입이라든가 뭐 은, 니켈, 아연, 동 그리고 어떤 금융 거래 이런 거 다 중국이 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인도적인 거, 일상적인 경제 거래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대로 통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도 통제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번에 벌어진 일이 바로 관광 통제 아닌가? 이렇다고 봤을 때 아무리 소극적이지만 소극적 압박이내도 이거는 좀 놀라운 일이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엑스트라 액션이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엑스트라 액션하고 넘어가기 전에 밤늦게 갖고 졸려 죽겠어요. 광고를 먹으니까 광고 듣고 넘어가야 돼.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자자 주목!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 혁신부문 대상 1년 만에 53개 지점 오픈.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신화 순대곱창 전골 전문 브랜드 순고비네. 순고비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10년간의 노하우로 우리의 맛을 낸 순대곱창 전골. 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브랜드. 셋, 부담 없는 경제적인 창업 비용.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창업 문의는 051-555-661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순고비네를 검색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자, 가시죠. 북중 관계에 있어서 관광을 제한하는 거. 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소극적 압박이지만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이다. 소극적 압박이 아니죠. 관광 북한에서도 관광 수입은 꽤 큰 걸 텐데.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단동에서 영세 관광업체들은 현재 관광을 중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관광 중단도 사드 보복에 대해서 이게 중국은 자기들이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제 중국 인민들이 한다고. 근데 관광 중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북한의 어떤 위기 같은 게 굉장히 고조되니까 관광객 수가 팍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관광업체들은 관광을 중단하는데 이게 이제 뭐 중국하고 서로 뭐 이렇게 척하면 M니다 이런 식으로 좀 중국 당국하고 맞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영세 관광업자들은 아직 단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중국이 뭐 전면적으로 관광을 중단을 하기 위해서 당국이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그럼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 게 좀 과장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예약 사이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기존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일단 그 관광 제한했다라고 발표돼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전면적으로 중단했다면은 그런 단동에 있는 작은 관광회사들도 지금 관광을 다 중단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 아닐까? 우리는 대형 관광회사들 1월 달에 올 1월에 중지하려고 했더니 예약되어 있다고 해서 예약된 게 언제까지냐라고 3월 15일인가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때 해서 더 이상 못 들어가지 마라. 근데 중국의 관광회사들은 대체로 다 국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 주장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되는데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들어와요. 요 앞에 이제 청남도 이런 데 보면 개인적으로 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약간 특권층 같아.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약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근데 지금 개인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아니 중국이 여기 남조선에 대해서. 아니 개인적으로 오고 항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막을 방법은 없는 거고요. 있는 거죠. 관광 프로그램의 단체 관광이라든 그러니까 관광회사를 통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그러니까 북중 관계라는 거는 중국이 제일로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뭐 그건 아주 언론적인 겁니다만은 북한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대량 난민이 동북 삼성으로 오는 거 또는 주한미군이 압록강까지 와가지고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중국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결코 북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 때문에 중국의 핵심이 침해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모택동이 말했던 유명한 말처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니까 중국은 자기들은 이고 북한이 입술로서 자기들을 막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만을 중국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좋아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북중 관계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미 동맹과 같은 그 혈맹 관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북한을 통제할 만한 나라가 없다. 그럼 우리 그 전국으로 듣는 진보적인 인사들은 글쎄 그러니까 뭐 북중 관계가 저렇게 그 종속 관계 아니어서 뭐 우리보다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불안함도 있거든요. 기든 아니든 김정은이가 전 미치광이라고 계속 얘기도 하는데 중국도 통제도 안 되고 러시아도 통제 안 되면 저거 느닷없이 엄한 생각해보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도 사람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북 어떤 정책이나 전략 전술의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제 새 내각의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20여 년간 대북 핵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그 일시적인 대화라든가 그 어떤 일시적인 압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대화를 했거나 압박 정책 어느 하나만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 20년 동안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미있는 거 흥미로운 것은 최근 몇 년간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선 이후에 지금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북한하고 가장 대화가 적은 시기거든요. 그 육자회담에 참여하는 어떤 나라든 간에 북한하고 대화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김정은은 뭘 선언하냐면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의 주장은 북한이 여전히 진정성 없기 때문에 계속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가운데서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우리의 우방 국가들도 나서서 북한하고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최근에 오바마 정부 말기에 민주당 정권의 민간인 또는 민간인과 유사한 반관 반민의 조직에서 북한하고 두 차례 대화를 했죠. 그렇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아직 2015년 12월에 그리고 북해에서 접촉을 하면서 2016년 2016년인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그 대선 할 무렵 그때쯤에 이제 선거할 무렵 전후로 해서 이제 그 민주당 정권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한 번 있었고 동남아에서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접촉이 있었죠. 그게 이제 미국이 할 수 있었던 거의 뭐 몇 번 안 되는 대화였고 동남아 싱가포르에서 만나지 않았었나요? 말레이시아였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물밑에서 적십자 접촉은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접촉을 못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나 그 전 정부에서 계속 북한하고 대화를 못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도 나서서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과 소련이라든가 주변 나라 어떤 나라도 북한의 이러한 자위적 행동을 막을 권리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소극적으로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만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은 한국을 당사국인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미국이 나서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압박도 하고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그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전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2013년에 북한의 그 선언 이후에 핵무력도 그렇고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도 계속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 오히려 대화를 하거나 그랬으면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 급진적 그 입장으로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스스로 주장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북한 압살 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대화를 하고 그 정책을 개선하는 여지가 보인다면은 더 이상 할 명분이 안 서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북한의 이 핵이라든가 이런 도발을 당장 현재 있는 거나 과거에 만든 것까지 다 없애는 거는 아직은 급선무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북한이 하려고 하는 것들만큼이라도 적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된다.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대화라든가 다른 방법도 취해야 되는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 뭐 북한 붕괴로만 얘기했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가 먼저 붕괴됐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게 뭔지는 명확하나하다.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럼요. 남북 대화 해야죠. 압박은 압박대로 가고 그거는 유엔 결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 결의안의 근거에서 압박할 수 있는 건 압박하고 대화는 대화대로 가고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 대화를 통해서 또 찾아 나가야 되겠죠. 자, 미국의 트럼프도 이제 아까 뭐 북한도 트럼프가 세다 이렇게 봤고 트럼프도 북한이 세다 이렇게 본 게 이번에 이제 봤을 법한 게 시진핑도 그러고 물론 군사 도발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적 표현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북을 뭐 군사적으로 그 정밀 타격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근데 이제 시진핑이 북한이 녹록치 않고 수천 년 역사를 가져온 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미 간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서 일본은 또 어쩐 입장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냐. 그래야지 이번에 사드를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 물론 자기들은 곧바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협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났을 때 우선은 이제 기본 전제가 트럼프는 자기 스스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시진핑은 이제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지금 올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 공산당 전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기 집권을 성공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거래의 달인인 시진핑이 아니 트럼프가 과연 중국을 만나 가지고 뭘 가지고 거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최대의 대중국 전략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걸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1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보면은 2010년도 이후에 미국이 2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들어와서 3천억 달러가 넘어갔는데요. 트럼프는 선거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할 때 5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과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적자를 해소해야 된다. 야, 5천억 달러면 500조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네. 연간 예산의 120%. 저는 그 정도 되는 돈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계산을 못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김종규 여사하고 얘기할 때 미 국방 예산이 연 6,150억 달러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봤더니 한 660조 정도, 660조쯤 되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5배더라고. 미 국방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5천억 달러 적자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1년 총 예산보다도 많은 거를 연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계산은 좀 과장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좀 뻥스럽게 생겼잖아. 예를 들면은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팔 때 원천 기술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한테 다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중간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중간재 그는 미국이 어차피 자기 이익으로 챙기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무역 적자로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역 적자액은 한 3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 정도 그 사이쯤 우리나라 연간 예산쯤 될 것이다. 근데 이걸 해소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가지고 뜻밖의 양자가 다 대단히 만족스럽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미중 정상 며칠 있다가 또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불균형, 불공정 무역 국가로 환율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환율 조작국.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 중국이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협조를 잘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 지금 고차 방정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개는 안 되고 있죠. 예,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만 쪼다대고 있는 거네. 어?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남북한 정상회담 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아니 남북한 정상회담 해놓고 네. 미사일 발사 실험 안 해 김정은이. 그게 왜 미사일 발사 실험 안 하냐? 그랬더니 남측에서 도발할 징후가 없는데 무슨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북한에 대해서 관광과 막 여행 이런 제재를 풀어. 그러면서 미사일을 안 쏘는데 뭐가 무서워서 못 가냐? 이러면서 둘이 무슨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냥 술을 한잔 했죠. 눈만 보고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리고 실제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밑으로는 남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대한 자제, 근절, 그다음 미국 설득하고 중국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할까? 우리 대통령 누가 돼요, 근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난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피선거권 없으니까 정작 더 관찰자 입장에서 더 객관적으로 잘 보시지 않나요? 이 작년에 4.13 총선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저한테 그거를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8에서 12% 이긴다고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요즘 추세로 보면 10에서 15를 이겨요. 저는 뭐 작년 4.13 총선 이후에 네. 근데 그 결과는 보통 그 8시까지 선거가 끝나잖아요.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11시부터 12시에. 그때 달이 뜹니까? 해가 뜹니까? 밤 11시, 12시에. 음력 며칠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좀 다르죠. 어쨌든 달이 뜨죠. 음력이든 양력이든 달이 뜨죠. 음력이든 양력이든 밤에는 달이 뜨죠. 그렇죠. 선거 결과가 나올 때 달이 뜨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누가 이기는 줄 알았죠, 이제. 예, 15%. 알았습니다. 예. 왜 15%냐? 이게 그 5월 9일이면요. 5월 9일은 음력으로 15일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보름달이 뜨는 거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달달 둥근 달. 남산같이 둥근 달. 근데 어쨌든 이제 미중 사이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트럼프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적이지만은 중국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하고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역 문제에 대한 어떤 중국에 대한 불만을 일단은 뒤로 미루고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업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시진핑은 이제 미국하고 관계를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주겠다. 한계가 있지만 협조해 주겠다고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미중 관계를 경제적 문제를 풀고 경제적 문제를 조금 보류시키고 경제 문제 때문에 전면 충돌로 가지 않게 하면서 미중 간의 좋은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올해 하반기에 있는 이른바 시진핑의 집권 2기를 앞두고 그걸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북한 같은 경우는요. 동시에 이런 게 좀 깔려 있지 않을까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의 제한적 영향밖에 없지만 그래도 중국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북한이 막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하고 그런 게 불편하긴 하지만 일각에서 우리 남조선 남측이 이 아주 수구적인 사람들이 북이 무척 불안하고 위험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평가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는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오히려 나보다도 더 예측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건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계속 생각해 왔는데 근데 트럼프도 자기가 미치광이 전술을 쓰다 보니까 미치광이가 보면 정상이지.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치광이 전술을 쓰는 김정은에 대해서 오히려
김정은의 블러핑에 대해서 트럼프는 놀라지 않고 제가 저런 전략 때문에 미치광이 저는 쓰는군 하고 트럼프는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평상시에 내가 쓰는 걸 동양에서도 쓰고 있네. 예, 북한이요. 아니 그래서 그 지금 차기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사실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전 그렇게 보는 게 왜 그러냐면 특히 남북 문제, 국방, 외교 문제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 특히 그 북한이 그동안 해온 그 도발적 행동, 핵실험하고 그 장거리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인데 핵실험도 작년 그 9월에 그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뭐 소형화, 그 뭐 경량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규격화 얘기를 했었죠. 표준화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맞춤형 미사일의 맞춤형 핵무기까지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정도까지 왔으면 이 이상 핵실험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만 파괴력을 더 크게 한다거나 두 번째는 핵실험을 아무도 안 말려주면 더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거나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핵실험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에도 현재 IRBM 수준까지 즉 중거리 5,000km 내외까지 이미 실험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ICBM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북한 땅에서는 사실상 실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방법이 예를 들면 중국이 최근에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실험할 때는 남진아 즉 남중국 해 쪽에서 쏜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은 적어도 몇천 킬로라도 쏠 수가 있잖아요. 고각으로. 근데 북한은 종심이 작기 때문에 이 수백 킬로를 날아가는 걸 고각으로 4,5천 킬로를 올린다는 게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ICBM은 실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실험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미사일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IRBM 중거리 미사일까지가 거기까지다. 이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로켓 엔진 분사 실험. 지난 3.18 혁명 얘기 그 하고 그랬듯이 그 혁명이라고 붙인 거는 이미 이제는 거의 이게 단계 올라섰다. 거의 단계 올라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북한도 그러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앞으로 어떤 실험으로 보여주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조만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북한의 이런 그 치킨 게임처럼 달려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명분을 제안했을 때 북한이 못 이기는 척 대화에 임할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느냐.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전쟁 위기설이 한참 고조됐다가 지금 이제 전쟁 위기설이 앞으로 잦아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군사적인 행동으로 해석되는 그런 발언보다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all options on the table 그것을 군사적인 걸로 해석을 했는데 맥마스터 미 NSC 보좌관이 on the table에 군사적 수단은 없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미국에서 안 하겠다는 걸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바로 며칠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이 대북한 정책을 어느 정도 얼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미국 사람들 표현하기에는 뭐 최대의 압박과 그 다음에 어떤 관여, 우리 언론에서는 최대의 압박과 개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최대의 압박과 이제 개입, 인게이지먼트.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개입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합니다. 개입하고는 좀 틀리죠. 뭔가 참여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용 정책, 인게이지먼트를 포용 정책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미국 정부가 최대한 압박과 포용 정책으로 지금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의 일종의 권력투쟁 속에서 이런 강경 매파들이 물러나가고 합리적 세력들이 지금 미국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로는 그런 어떤 아주 초강경파들의 어떤 그 그 백악관의 뭐 배넌이라는 수석 전략가가 이 사람이 일단 NSC에서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NSC를 그 이제 현재 그 맥마스터라는 국가안보 보좌관
이 장악을 하면서 그게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와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쿠슈너는 또 친중파니에요. 그렇죠. 자기 쿠슈너 친구가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안판 기업이라고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시리아 문제도 발생하고 중동 문제가 있는데 역대 미국 행정부는 중동에서의 하나의 어떤 전쟁과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하나의 전쟁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과 한반도 두 가지에서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을 할 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공격이 북한 공격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그런 어떤 백악관 내부에 이제 질서가 다시 새로 잡힘으로 인해서 압박과 어떤 그 관여라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지금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이 북한 정책이 이제 과시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압박이라는 것은 금방 이제 조금 전까지 계속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모든 압박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압박 수단을 동원하는 거는 관여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에 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입해 들어가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을 최대한 많이 벌고 그렇게 하기 위한 입지를 최대한 미국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박에서 군사적 수단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전쟁 위기설이 지금 한동안 계속 나돌았다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는 전쟁 위기설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질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 그럼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남북 간에 긴급하게 신속하게 정권 정상회담이나 이런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 정상회담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트럼프의 최근에 이제 칼빈슨호 회항시키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하더니 그냥 조용히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그 키신저는 Man of Instinct 본능의 인간 또 이제 미국 언론 Man of Distraction 산만한 그러니까 그 막 던지면서 어디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이 산만한 인간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칼빈슨호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저렇게 핵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러지만 오히려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군사적 군사 외교적 화약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어쨌든 그 이번에 7함대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그 칼빈슨호가 3함대로 알려져 있는데 두 대 항공모함이 동아시아 일대에 왔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무력 시위를 하려는 염두에 둔 거죠. 의도는 이제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북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북한은 그 무력 시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동시에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두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 외신 기자들에게 매우 그 큰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은 그 이번에 어떤 열병식에서의 미사일만 보여준 게 아니고 그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그 사전 이벤트처럼 소위 그 여명거리라고 하는 그 북한의 그 김일성 대학 앞거리인데 그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까지 한 3km 되는 그 길을 여명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초고층 빌딩 6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고 과학자거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과학자거리하고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과학자거리는 이제 만경대로 가는 서쪽 편에 있다면 여명거리는 평양 제일 동쪽 끝에. 갔다 와봤어요? 이렇게 도로까지 잘 알아요. 이거 여명거리는 우리가 순환비행장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쪽을 거쳐서 가거나. 지난번 거기 도로 전문가. 오며 가면 이제 여명거리 영생탑에서부터 바로 공항 갈 수도 있고 금수산 태양궁전까지 직진했다가 좌회전해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리인데 거기가 건설부 장관이야? 교통부 장관이야 북한에? 김일성 그 대학 캠퍼스 바로 앞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게 멋있게 보이려고 이제 야간에 불을 다 켜고도 또 촬영해서 홍보하고 뭐 이랬는데 전기 전력 수급 상황이 안 좋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진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얼핏 층을 세보니까 제일 높은 빌딩이 60층이 넘어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다 서갖고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게 이제 과거 이제 20년 전에 고난행군 시기에 북한의 소설에 이제 그런 게 등장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신 기자들한테 보여준 이유는 뭐냐. 자기들의 목표는 경제 성장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들을 이제 압살 정책을 필 경우에는 우리가 자의적 수단은 강한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핵 경제 병진 노선 2013년 그 의미가 있네. 네. 병진 노선을 명확하게 외신 기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이번에 제일 강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식 표현대로 정확하게 하자면 그러니까 경제 건설이 먼저고요. 경제 건설, 핵무력, 병진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빅 이벤트를 하겠다는 거는 바로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게 옳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병진 노선을 해가지고 경제 건설을 해가지고 여명거리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는 이미 진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병식에서 ICBM 모형 이렇게 보여주면서 군사적으로도 이제 쟤네들 강국됐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는 이제 미국, 중국과 같이 봐야 된다는 것들을 최근에도 다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중 정상회담 아까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경제건설, 핵무력, 병진 노선과 미중 정상회담을 연결시켜서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방카가 트럼프의 딸이고 지금 현재 이방카와 트럼프가 최대 핵심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방카가 트럼프의 딸임과 동시에 또 그 중요한 포지션이 있는 거 모르죠. 뭔데요? 쿠시너의 부인. 그러니까 쿠시너가 그러면 트럼프의 사이고요. 그렇죠. 쿠시너 또 중요한 포지션이 또 있어요. 이방카의 남편. 야 이거 듣는 분들이 아재들이 그냥 아재 개그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아니 아재 개그가 터져줄 시점을 놓쳤어 우리가. 맞아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방카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시진핑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지 자식들이 시진핑 앞에서 중국의 노래를 불러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이방카는 그것을 자기 트위터에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방카 트위터에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 노래가 뭔지도 한번 다 찾아봤었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제가 그걸 잊어먹었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예요. 그걸 이방카의 딸이 부르거든요. 트럼프 앞에서. 네, 중국말로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백악관의 핵심은 중국하고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친중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방카하고 쿠시너 같은 경우에는 다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안판 그룹이라는 부동산과 금융에 있어서의 엄청나게 큰 그런 기업과 쿠시너하고는 지금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 된다면 현재 북핵 위기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하루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NSC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인맥들이 그 강경파들에서 지금 이런 중국과의 무역 대화파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또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전쟁 위기라는 국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트럼프가 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노출시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중미 정상회담 이후 그다음 중국이 지금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북한의 관광을 제한하는 듯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화답도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느냐. 그럼 이게 세 개 쿠션이 지금 다 맞은 거거든. 자, 우리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노력을 하니까 우리 중국의 노력을 높이서 하겠다. 근데 여기에 접촉선에서 딱 빠져 있는 하나의 선이 뭐냐면 북미 간의 관계거든요. 그다음 남북 간의 관계고. 자, 남북 간의 관계는 남북 간의 관계도 좀 실마리가 풀렸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 펜스가 오면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은 사드는 차기 정권에 넘기겠다. 자, 남북 문제의 결정적인 교착 지점이 되고 있는 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정권의 권한을 넘기면서 당신들 한번 둘이 해볼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외곽은 우리가 충분히 싸고 있고 중국이 조금만 더 하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변하는 듯한 이 제스처만 취해주면 북미 간은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이미 외곽 도로는 다 깔아놨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북미 간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은 이렇게 우리 체제를 보장해 주는데
우리가 미사일 핵실험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만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핵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정책을 취해주고 그럼 우리 체제 보장이 되면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 하는데 만약에 보수 정권이 들어섰으면 남북 간 관계 박근혜 이명박 정권처럼 하게 되면 끝까지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미국도 어찌 보면 정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측하는데 밤이면 달 뜬다 이거 예측하는데 미국이 모를까? 그러니까 뭐 그 이번에 펜스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는 그 비행기 기내에서 보좌관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백브리핑을 통해서 사드는 한국의 차기 정권이 뭐 결정할 문제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뭐 부정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의미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후보들은 아주 이제 넋이 나갈 판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미 간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사드가 필요 없어졌는데 이게 전략적이고 정치적 이해 때문에 밀어붙이는 듯한 양상이 우리 쪽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하자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모른단 말이야 아무도. 그리고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건데 사드의 효용성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 선언일 수도 있겠네.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이 MD. 물론 MD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의 군사정책은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군사안보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사드를 반대하는 정권이 들어섰는데 미국이 그것을 강제로 압박을 할 경우에 미중도 흐트러지죠 이제. 한미일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정신이라면 유연하게 미국 정부 역시도 가장 기본인 토양인 한미일 군사동맹을 균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액션을 취해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여기서 과거에 약속했으니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 그 부통령 방안에 앞서서 기내에서 한 그 브리핑 같은 경우는 의도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의도된 실수. 차기 정권을 겨냥한 의도된 실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런 보이죠. 측면과 함께 과연 트럼프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사드 만능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드가 만능이라고 생각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때입니다. 저는 1월 말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나왔던 그런 한국과 미국 양쪽 정부에서 나왔던 모든 발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한국 측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언급된 게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도 사드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국 가가지고는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 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타났던 바로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펜스 부통령이 오는 그 비행기에서 미국의 안보 관련 보좌관이 이야기했다는 발언이요.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역시 자기 정부로 넘겨야 된다. 결정은. 이게 사드 알박기를 시도했던 것은 한국 정부였다는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흘러다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 측에서 나온 걸 가지고 분석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트럼프는 그 알박기를 한 거는 알박기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겠지만은 조기 배치를 한 거는 한국 정부 요청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답했다는 그런 점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미국 정부가 한국이 사드 물신론, 사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사드 맹신주의, 사드 미신. 그렇죠. 사드 미신이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미국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를 이번에 살짝 이제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급진전해질 수도 있겠네요. 급진전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또 다른 이게 사드 알박기를 한 어떤 후유증 우리가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사드 어떤 맹신론으로 빠져 있다가 갑자기 미국이 사드를 가지고 중국하고 딜을 할 때 그럴 경우에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서 역시 우리한테도 딜을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 역시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하고 또 딜을 하려고 그랬죠.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 정부가 중국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다거나 뭐 다른 방법을 택했을 경우에 중국은 한한령 같은 경우는 해지 안 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한국 정부하고 딜을 하려고 들어올 겁니다. 한국은 굉장히 사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이 사드 맹신론이라는 것들을 국익이라는 것들을 빙자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그런 게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간 이 관계를 트는 문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어쨌든 겉으로는 강경하고 인상을 바짝 쓰고 서로 노래 보면서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얼음이 녹아가고 있는 듯한 양상 이런 조짐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똑같이 그런 뭐 과격한 언행들을 뭐 유지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렇죠. 미국은 가장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 봉도사님 말씀대로 국익처럼 중요한 외교 행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라고 본다면 그런 어떤 미친 듯한 행동을 일관하는 게 국익이 도움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미국 정부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그리고 해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중요하게 이제 두 분 말씀 오늘 뭐 대충 마무리된 것 같은데 중요하게 지금 해야 될 게 트럼프를 만나서 트럼프의 의중이 뭔지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세팅을 해줄 원포인트 레슨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트럼프처럼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을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가장 적임자가 누구라고요? 아니 뭐 트럼프 등장했을 때부터 제가 트럼프의 협상력이라든가 거래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봉도사님과 얼굴 두껍고 막 하는 사람. 대북 대미 특사 정봉주를 보내줘야지 한반도 문제는 해결된다.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뭐 잘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전자한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